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버블 버스트, 거품이 터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죠. 버블을 터트리는 중국, 의도적으로 터트리는 겁니다. 반대로 버블을 키우는 미국.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삭제를 했지만 과거 방송에 중국 부동산 버블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중국 부동산 자체가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중국 부동산에 낀 버블, 이것은 천문학적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버블이 중국 부동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버블이 이제 하나 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미국 정부 이들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이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분명히 2020년부터 부동산 버블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계속 거품이 끼어오다가 2018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 2020년 이때 중국 부동산 버블 관련된 방송을 많이 만들었죠. 이 시기에 중국의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물려있는 non-performing loan, 그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2019년경에 중국을 다 팔면은 선진국의 부동산, 일본 부동산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다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지만은 절대로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 때 동경을 다 팔면은 미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이제 유사한 엄청난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이제 조정이 왔습니다. 자연적인 조정도 있고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조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이제 시진핑 정책에 기인한 겁니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정책 모토죠. 자, 어쨌든 부동산 버블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면은 부동산 이 판매 건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감소하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도 한 2020년경 중반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사태처럼 급격한 가격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뒤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어쨌든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핵심은 팔리지 않는 집입니다. 과잉으로 이렇게 이제 집을 많이 줬죠. 그런데 팔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개발사들이 그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고, 그리고 개발사에 투자한 개발사의 채권이라든가 주식도 포함됩니다만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 투자자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기관 투자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버블의 상당 포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방정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방은행, 지방투자기관, 중국 중앙정부,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국영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실 채권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포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이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이제 저지른 똥이죠. 지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부패한 관리들, 또 비즈니스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들, 이들이 몽창이 이제 그 지방의 부동산 버블에 이렇게 물려 있는 겁니다. 중국은 2016년경부터 이제 부동산 버블을 이렇게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고가 터졌는데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진핑 정부는 이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24일, 한 6개월 전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 빼려다가 붕괴 위기 직면하다, 이런 이제 안 좋은 기사로 전 세계가 이제 도배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유튜버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대문짝만하게 뜨는 거, 제일 먼저 뜨는 것은 중국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처참하게 망한다, 끝장이다, 중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중국은 결코 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무조건 망한다, 빨리 망한다, 이런 방송들이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 보지 않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실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중국 부동산법을 여기에 낀 뭐 부실, 이것은 천문학적입니다. 물론 중국은 인구가 뭐 10몇 억입니다.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비교해도 이렇게 인구가 4배 정도 많습니다. 이 부동산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버블은 엄청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부동산 이 부실 채권, 물론 뭐 이 산업 부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실은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격 조정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이렇게 너무 많이 지은 것, 여기서 이제 부동산 버블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앞 그래프로 돌아가서 일단 중국 부동산의 가격 조정은 좀 비교적 완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처럼 갑자기 한 20, 30%툭 빠지고 이런 일은 없었죠. 물론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은 당시 이제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이 다운페이를 전혀 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죠. 그런데 다운페이를 하더라도 5%, 10%이 정도만 다운페이하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들고 가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이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버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큽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파국, 일단은 파국이라 부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것이 크습니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함에 터뜨리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터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른 길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크든 작든 그거랑 상관없이 버블은 깨트리면서 가는 게 이 경제의 건강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버블을 해소하려다가 부동산 업계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제목은 이제 그럴듯하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언론에서 이런 걸 떠들진 않죠. 블룸버그 기사를 뺏겨온 겁니다. 연합뉴스입니다. 90년대 이제 뭐 부동산 민영화하면서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났고, 자, 지방 정부에서 뭐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불화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그것을 팔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화랑일 때 이 중국 GDP의 2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가계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신규 및 기존 주택 및 재고를 포함해서 부동산 업계 규모가 52조 달러, 한 60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 부동산 시장의 2배입니다. 이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시진핑 정부는 공격적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완만하게 조정되는데, 그런데 개발회사의 채권은 완만하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래시됐죠.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밑에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에 글로벌 자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들도 이제 많이 물려 있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채권을 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국의 핀코라든가 다른 나라의 어떤 이 채권 투자회사들이 들어와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채권이 마이너스 한 70% 됐을 때, 야, 이제 싸다, 이제 바닥이다, 중국 정부가 뭐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덥석 쌌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90% 더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뭐 헝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채권 다 날렸죠. 자, 외국인 투자도 상당히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부동산 개발회사 관련된 부실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제 터지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부실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KBS 뉴스, 이것은 2019년입니다. 이제 중국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2019년 5월에 중국 일본형 버블 조짐, 중국 부동산 어떻길래, 이런 기사가 뭐 2019년도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뭐 저도 이런 내용 관련돼서 방송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2019년 당시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 일본형 이제 버블 붕괴, 이것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죠. 뭐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부동산 가격은 뭐 하락하고, 뭐 이게 급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이렇게 뭐 부실 채권이 쌓이고 집이 안 팔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침체가 길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빨리 탈출하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07, 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 연준이죠.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 이것을 뭐 버블을 터뜨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의 이제 부동산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한 2005년경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 한 2004년경에 유럽에서 상당한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이 남부 유럽, 이탈리아,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여기에 뭐 돈이 몰려서 집값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나라들 경제력이 되지 않지만은 이제 유로를 쓰면서 구매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죠. 남부 유럽 뭐 기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가 이제 부동산 버블이 한 2004년경에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 2005년경부터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만약 연준과 버냉키가 한 200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프라임 이 버블 이것을 터트리기로 결심을 하고 터트린 것이 맞다면은 그러면 미국이 이제 정책을 잘 쓴 겁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 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매수했던 재무부가 매수했던 부동산 부실 채권들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이 터졌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서민들은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다운페이 했던 거 그것은 이제 다 뺏겼습니다. 뭐 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중국 부동산 법을 터뜨리는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것이다. 이 경우는 중국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겁니다만 그런데 빠르게 이제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부동산 버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당장 빠져나온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어떻게 터졌는가? 2024년 2월 28일 한 2주 전입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그 이유를 이렇게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부실이 있다, 버블이 있다. 이것은 일단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지금 뭐 집을 팔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뭐 자동차도 준다, 주차 공간도 준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에도 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주택 건축업자 부채, 수조 달러의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최소 10억 개 이상의 빈 아파트, 여전히 엄청난 버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붐은 30년 동안 중국은 물론 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60 트릴리언 달러, 60조 달러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군이죠. 당시 이 중국 부동산을 다 팔면은 선진국 부동산을 다 살 수가 있다. 뭐 G7, 일본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 주택 위기 분석, 이것은 2023년 11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임스 A. 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인데 여기 보면은 중국 부동산 버블이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개발자의 몰락, 뭐 헝따라든가 컨츄리 가든이죠. 이런 것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이 주택 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2020년 이제 시진핑이 유동성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중에 이제 홍콩에서 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50명 중에 3분의 2가 이자를 이제 지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디폴트를 낸 거죠. 해당 채권 시장 가치는 크게 증발해서 거의 90%를 잃었다고 합니다. 자, 시진핑의 세 가지 레드라인. 2020년 8월에 이 시진핑 정부는 세 가지 레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이 개발업체가 이제 부채를 자산의 70% 미만으로 유지해라. 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개발자들이 추가적인 신용을 끌어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추가적인 신용은 없고 그리고 지금 지은 주택은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의 신용이 고갈되면서 주택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자 이제 매출은 뭐 29% 감소하고 그리고 뭐 컨츄리 가든 헝따 위기 이런 것은 다 잘 아시고요. 자 경제 성장 둔화되고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것과 복합되어서 중국 경제를 이제 이렇게 수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주택 시장은 중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이제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주택이 떠받치는 경제 활성화 요인 이것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 그리고 이 중국의 고질적인 병, 부패죠. 그리고 시진핑의 이 시장 질서 이탈, 인구 노령화, 금융 어가, 이 캐피탈 아웃플로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외국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 여기서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합니다. 어느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도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는 장기적인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구 시각에서의 이제 기사입니다. 월가나 이런 데서는 중국을 보면 이제 꽤 심하죠. 야, 시장 질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중앙정부가 탁 튀어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버블도 붕괴되고 핑코는 말이야 채권도 샀는데 깡통 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화랑일 때 중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나와서 미국에 이제 비싼 저택도 사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아파트를 덥석덥석 샀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이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나와서 미국에서 신규 분양한다, 콘도미니엄 신규 분양한다, 주택단지 신규 분양한다, 그럼 싹 들어와서 도리를 쳤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LA 옆에 있죠, 어바인에서 이제 새로 신규 주택단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의 90%가 중국인입니다. 분양가를 엄청 났는데 그것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바로 옆에 저지시티라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옮겨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규 콘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입니다. 85%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산 거죠. 그리고 중국의 고관 대작들, 자식들, 한 20살, 21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한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콘도 딱 사가지고 거기서 여자친구하고 딱 살면서,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아침만 되면은 강 건너가가지고 맨하탄에서 경치 좋은 데서 이제 브런치, 그때는 3, 40불,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올랐습니다만 그런 브런치 먹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제 지갑을 닫자, 지갑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도 이렇게 조금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주택 붕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국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크래시되는 겁니다. 한 100채의 주택이 거래되었다면 이제는 한 66채 이 정도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한 25, 30% 이 정도로 이제 시장이 확 쪼그라드는 거죠.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심각하게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주택부 장관 리홍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파산시키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헝따 부도나고 이제 컨츄리 가든 부도나고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 그저께입니다. 이 중국 주택부 장관이 나와서 야, 저놈들을 이제 파산시켜야 돼, 구조조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를 즈음해서 이제 중국 국민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중국 정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인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부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이건 역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양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인민들을 탈출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을 하겠다, 바로 잡겠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아픈 곳을 그냥 땜빵만 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거품을 이제 터뜨리겠다, 그 다음에 부실을 바로 잡겠다. 정리하면 시진핑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실 채권들, 부동산 관련된 부실 채권들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 그 다음에 재정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거죠. 결국 이 구조조정할 때 이제 부실을 정리할 때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엄청난 부실이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 지방 정부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중국은 어쨌든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실이 아무리 크든 이것을 터뜨리고 없애고 구조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권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시진핑과 상하이방의 권력 게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권력 게임. 그런데 어쨌든 키는 이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실을 지방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금융기관들이 쥐고 있습니다. 지방의 올리가크 세력들, 금권 세력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런 요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벌리는 게임을 보고 야, 너 중국이 망할 거야. 뭐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대로 몰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이런 나라가 한꺼번에 뭐 어떻게 왕창 몰락하고 망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외 부채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대외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서 순채권국입니다. 일본처럼 순채권국입니다. 오히려 대외 부채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외 국제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죠. 없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 인민들입니다. 내부 인민들의 저항. 자, 중앙의 어떤 이제 정책에 따라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민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인민들을 권력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서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눌러버리고 부실도 심지어 가능하면은 인민들에게 뿌려버리면 됩니다. 또 함께 하는 거죠.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엔화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연금 소득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확 줄게 됩니다. 일본의 노인층들이 일본이 안고 있는 부실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야기하는 거죠. 중국 역시 그런 이제 수단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매우 이중적인 조치를 2008년 서프라임 때 그리고 이 코땡땡 락다운 때 적용을 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메이저 금융기관들 여기에 엄청난 공적 자금을 공급을 해서 주요 은행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무자비한 시장 논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서프라임 주택을 샀다. 예를 들면 한 50만 불인데 내가 다운페이를 5만 불을 하고 한 10%죠. 그리고 이자를 계속 내고 있죠. 뭐 모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냥 몇 개월 만에 다 쫓아냈습니다. 한 700만 명 정도가 집을 잃고 길바닥에 쫓겨났습니다. 무자비하게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부실화된 채권 그것을 재무부는 아주 값싸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아주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익금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공적 자금으로 주요 금융기관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조치를 취했죠. 반대로 코땡땡 락다운 때는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일단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 개인 집을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뭐 락다운이 되니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내지 못했는데 이자를 동결시킨다. 그리고 아예 원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집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기간 유예를 주죠.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2007년, 2008년 때는 미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나? 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지 체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은 제가 핀 댓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버블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 주요 금융기관들 특히 이 지방은행들입니다. 로컬 은행들 이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국채 가격이 추락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장부상 손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몇 개가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큰 은행과 작은 은행, 로컬 은행들 이들을 합치게 하고 그리고 큰 은행에 뭐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뭐 조그마한 은행들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엄청난 장부상 부실이 발생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수하고 이 구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결국은 뭐 파퓰리스트 정책이죠. 금융기관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 일반 국민들이야 뭐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해 둡니까? 큰 손이 있는 은행들, 이런 것들 위주로 싹싹싹 구제해줬습니다. 특히 실리콘뱅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영국 국채가 추락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G7 국가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이 이 데이지 체인입니다. 일본, 유럽 각국들 다 끌고 모은 다음에 각 국가들로 하여금 추가로 이제 돈을 찍어내게 합니다. 자, 유동성을 만들고 이것을 다른 나라 이 국채를 이렇게 사주게 만드는 거죠.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주고, 미국은 프랑스 국채를 사주고, 프랑스는 영국의 국채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데이지 스킴인데 미국은 이런 스킴을 이용해서 각 국가들을 구제하고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이 된 겁니다. 그것 덕택에 이제 증시는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실, 각국은 엄청난 공적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찍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그 유동성을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나라 국채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게 된 거죠. 이때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평가절하됐는데 미국과 서유럽이 동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방송에 잘 나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이것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999년 일본의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99년 일본 은행 위기 이것을 치면은 쭉 나옵니다. 이 학술 논문 책 셀 수가 없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일본은 이 중국처럼 의도적인 이 거품 터뜨리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버블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집니다. 그럼 뜨거 하면서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버블 하나 탕 터뜨리고 또 부양책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형으로 질질질 끌어왔죠. 이 1999년에 일본의 이제 이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사쿠라뱅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은행들이 파산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다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일본 은행들 간의 합종 연행, 결국 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은행은 당시 토요타의 대주주인 사쿠라뱅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스미토모랑 합치게 됩니다. 스미토모 사쿠라가 합치게 되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제 은행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이때가 이제 일본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시기입니다. 일본은 한 8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버블을 제대로 이제 터뜨리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하면은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서 경제를 서포트하려고 했죠. 당시에 일본 자체가 좀 오만했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 경제는 이제 무럭무럭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 서유럽의 제조업도 이렇게 일본이 잠식해 들어올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발휘를 했죠. 그러다가 89년도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일본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부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만든 새로운 부실 대표적인 것이 동남아시아, 대만, 이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이제 89년도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은행들은 그 이전까지는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남아시아나 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출 형태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은행들은 일본으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죠. 이것이 IMF 부실의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일본 종합상사나 일본 은행들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대만 이런 데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 제조업 투자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부동산 투자, 홍콩 같은 경우는 일본 종합상사들이 부동산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이 버블이 꼈을 때는 엄청난 재미도 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빌딩이 얼마가 올랐다.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들이 홍콩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이때가 이제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잉 설비 투자를 한 겁니다. 비슷한 공장들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대만 이런 데 짓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보다는 한국에 이제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을 통해서 일본 유동성이 이제 한국 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재벌들은 여러 곳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우 자동차, 소할입니까? 그런데 공장도 짓고 나중에 이것이 IMF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1999년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결국 미국이나 글로벌 자금은 일본을 타겟으로 노렸던 겁니다. 일본은 이 많은 부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도 그렇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동남아시아, 한국, 대만 이런 데 부실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과잉 설비 투자 이런 형태로 혹은 부동산 투자 상당히 부실을 키웠는데 결국 미국이나 뭐 유럽계 자금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죠.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97년도입니다.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이제 대만, 대한민국, 여기서 이제 대만은 상대적으로 좀 나았습니다. 결국 98년도에 대한민국도 IMF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실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IMF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일본에서 수소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큰 파편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튄 거죠. 정리하면 90년대 후반의 위기, 이 위기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이 이제 거대한 부실을 안고 폭사한 겁니다. 그대로. 일본 은행들은 사실상 그때 다 망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쿠라뱅크만 살아남은 겁니다. 어쨌든 공적 자금으로 여기 이제 수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구조조정하고 온 겁니다. 일본은 이때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간 나라, 지금 미국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틀린 길을 갔습니다. 반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의 규모가 과연 이제 89년도 일본이 컸는가 지금 중국이 큰가 이것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 국민들 이들은 더욱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89년 90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방황을 했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왔다 갔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구조조정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지방에 황당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한다든가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에 전혀 시장이 없는데도 그냥 뭐 공장을 뻥뻥뻥 지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홍콩 같은데 부동산 과잉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버블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왔다 갔다 방황을 하다가 결국 99년도에 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이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미국 역시 90년대 일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섹터에 있어서는 구조적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섹터에서는 또 안 합니다. 저쪽 섹터에서도 안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오히려 이제 이 버블을 키우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미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지만은 로우전도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폭망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물론 손절할 뭐 조짐은 좀 보입니다만. 그리고 뭐 상업용 부동산, 공적 부채 부문, 뭐 다른 여러 섹터들 있습니다. 이런 데서 뭐 여기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혹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이 지방 로컬 은행들 부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예 구제를 해버렸습니다.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아예 이제 구제를 해버렸죠. 그리고 영국 은행 위기 여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발동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더욱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되냐?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미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